노스캐롤라이나 주 페이에빌시. 지난 5월 끔찍한 참사가 발생해 지역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젊은 어머니 케이티 이스트번과 그녀의 두 어린 딸이 자택에서 매우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두 아이 중 한 명의 머리는 몸에서 거의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여러 해가 걸렸지만 그 이후 법적 논쟁의 전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1년 동안 범인은 동일한 혐의로 3번의 재판을 받았으며 각각 다른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전례 없는 사례로 평가하며 그 복잡성과 미스터리한 전개로 인해 매우 독특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5월 7일 화요일 저녁 9시경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7세의 군인 티모시 해니스는 포트 브래그에 주둔 중이었으며 지역 광고에서 본 정보에 따라 케이티 이스트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스트번 가족은 해외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애완동물을 위한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마침 해니스와 그의 아내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광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니스는 자신의 흰색 쉐베 차량을 서머힐 로드 367번지 앞에 주차한 뒤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짧은 검은 머리를 가진 작고 밝은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케이티는 해니스를 집 안으로 초대했고 그를 애완견 딕시에게 데려갔습니다. 약 30분 후 해니스는 딕시를 데리고 집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0%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케이티 이스트번과 그녀의 3딸 중 2명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사일 후 케이티 이스트번의 남편 게리 이스트번은 평소처럼 아내와 통화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케이티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게리는 여러 번 다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시 공군 부대의 대위였던 게리 이스트번은 업무 특성상 집을 자주 비웠고 전화통화는 그의 방문이나 포옹을 대신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케이티가 애완견 구매자가 생겼다고 전화를 한 이후 게리는 아내로부터 추가 소식을 듣지 못했고 점차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5월 12일 일요일 이웃 주민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스트번 가족의 집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편함에는 신문이 쌓여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케이티의 차는 여전히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는 그녀가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러보았고 집안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이웃은 경찰에 연락해 자신의 의심을 전달했습니다. 컴벌랜드 카운티 경찰서의 로버트 비틀과 잭와츠 형사가 신고 후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았고 어린아이가 약하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찰은 초인종을 누르고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두 형사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강렬한 악취가 코를 찔러 두 형사는 거의 구역질을 할 뻔했습니다. 형사들은 집 내부를 탐색하며 방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청바지, 옷에서 떨어진 2개의 단추, 찢어진 여성용 속옷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강인한 사람들조차도 경악하게 만들 만큼 끔찍했습니다. 5살의 카라가 담요 아래 몸을 웅크린 채 가슴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주 침실로 들어간 형사들은 3살의 에레린이 침대 한쪽에서 가슴과 등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침대 반대편에는
KT가 하반신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브래지어는 목에 감겨 있었고 속옷은 찢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15번이나 공격당했고 강간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체내에서 정액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스트번 모녀 3명 모두 목 부위를 베는 날카로운 흉기 공격으로 생명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막내딸 자나는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음식이나 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해 극심한 굶주림과 탈수로 건강이 거의 쇠약해진 상태로 아기 침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라베마 기지에 있던 게리 이스트번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2 딸을 한순간에 잃은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속에서 돌아오는 비행 내내 오열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즉시 페이어트빌 주민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군인 가족들 사이에서는 남편들이 집을 비웠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누가 이토록 무자비하게 한 여성과 2 아이를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을까요? 그날 밤 비틀 형사와 와츠 형사는 경찰에 의해 봉쇄된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형사들은 집 안에서 돈과 ATM 카드 그리고 몇몇 귀중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조사팀은 또한 지문과 머리카락을 발견했으며 루미놀 테스트 결과 벽과 주 욕실에서 희미한 혈흔이 감지되었습니다. 범인은 이스트번 모녀 3명을 살해하는 데 있어 꽤 전문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현장을 어느 정도 청소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장을 완전히 지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머힐 로드 367번지 집을 샅샅이 뒤지며 단서를 찾는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년 패트릭 콘이 자발적으로 수사관들을 찾아왔습니다. 콘은 이스트번 가족이 살해된 밤 집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용의자의 모습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외모를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용의자가 백인 남성으로 금발머리에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남자가 큰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흰색 쉐벳 차량에 올라타고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이웃 주민 패트릭 콘이 제공한 수상한 남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살인 용의자의 초상화와 그의 차량을 그려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패트릭 콘은 다시 경찰서를 찾아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기억을 떠올린 끝에 용의자가 자신이 이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사람과 매우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트번 가족의 애완견을 구매한 적이 있는 티모시 해니스였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3일 후 경찰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공개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트번 가족의 애완견 광고에 응답했던 사람이 경찰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는 패트릭 콘의 묘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용의자의 초상화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티모시 해니스는 저녁 뉴스 방송을 시청하던 중 자신의 모습이 살인 용의자의 초상화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은 후 해니스는 자신의 흰색 쉐벳 차량을 타고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에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사관들과 마주한 해니스는 매우 침착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경찰의 모든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이 목요일 밤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KT가 목요일 저녁 이웃에게 목격되었고 금요일 아침부터 집 앞에 신문이 쌓이기 시작한 점에서 유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관들은 해니스에게 그날 밤 자신의 행적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 이스트번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해니스는 애완견을 데리러 집에 갔었다고 인정했지만 그 이후로 그녀를 다시 만난 적이 없으며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을 마친 해니스는 경찰서에 약 7시간 동안 머물렀으며 혈액, 타액, 머리카락, 지문, 정액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를 마친 후 해니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해니스가 정보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니스는 군대 일반 능력 시험에 128점을 기록하며 상위 97%에 해당하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쉽게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니스는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았지만 이는 그가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전략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해니스가 자신들이 찾고 있는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법의학 기술은 정확하지 않았고 DNA 기술은 아직 법 집행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해니스를 기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실종된 ATM 카드가 사건 발생 직후 몇 분 만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범인이 돈이 절실했으며 범행 동기가 강도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며칠 후 수사관들은 ATM 카드 관리 부서를 찾아가 해당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현금을 인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티모시 해니스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해니스의 이웃 중 한 명이 경찰을 찾아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이른 아침 해니스가 뒷마당에서 옷으로 보이는 것을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해니스가 소유한 흰색 쉐벳 차량은 패트릭 콘이 목격한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콘은 사건 당일 밤 그 차량이 사건 현장 근처에 주차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이스트번 가족을 참혹하게 살해한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1985년 월 16일 티모시 해니스는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건이 이후 25년 동안 법정을 뒤흔들 사건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티모시 해니스가 범인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여겼지만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주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해니스에게는 이 급살인 혐의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는다는 조건으로 유죄 인정 협상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니스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판이 대중의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습니다. 용의자 티모시 해니스의 아버지는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 경험 많은 변호사인 제럴드 비버와 빌리 리처드슨을 고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최고의 형사사건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윌리엄 벤스토리 변호사가 주도하며 해니스에게 유죄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한 날카로운 논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해니스는 매우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제럴드 비버와 빌리 리처드슨 변호사는 강력하게 반박하며 해니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해니스가 가족을 사랑하는 훌륭하고 친절한 남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인품을 옹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 7월 4일 12시간의 심의를 거쳐 배심원단은 티모시 해니스에게 3건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니스는 처형되기 전 약 1년 동안 감옥에 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피고 측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해니스의 결백을 주장하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티모시 해니스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던 중 대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니스는 변호사들이 자신을 무죄로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재판에서 제럴드 비버와 빌리 리처드슨 변호사는 사건 현장과 희생자들의 시신 사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버 변호사는 사건이 어떤 정체불명의 인물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이 인물이 조사를 방해하고 해니스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현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희미한 혈흔은 해니스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변호사들은 목격자 패트릭 콘이
해니스와 외모가 비슷한 다른 사람을 잘못 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들의 논증에 따라 재판부는 티모시 해니스에 대한 모든 유죄 판결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히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커다란 분노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판결에 반대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니스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1989년 티모시 해니스는 석방되어 군 복무를 재개했고 2004년까지 군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케이티 이스트번과 두 딸의 죽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DNA 기술의 발전 덕분에 결국 이 끔찍한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해니스가 무죄로 석방된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 조사되었지만 다른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티모시 해니스와 세 모녀의 죽음을 둘러싼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많은 의문을 남겼으며 이는 검찰이 사건을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06년 전문가들은 케이티 이스트번 모녀 살인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케이티의 체내에서 채취한 정액 샘플을 DNA 검사에 사용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 샘플은 과거 티모시 해니스가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던 정액 샘플과 일치했습니다. 티모시 해니스가 이전에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재개되었을 때 주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티모시 해니스는 자신이 신문 광고를 보고 이스트번 가족의 집으로 가 애완견을 데려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 샘플이 자신의 것임이 확인되자 해니스는 충격적인 진술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케이티와 하비아에 섹스를 했으며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니스는 이 내용을 이전에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과 유일하게 생존한 딸의 상처를 더 깊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니스의 변호인은 DNA 증거가 살인 행위를 증명할 수 없으며 단지 해니스와 케이티가 사건 전에 관계를 가졌음을 나타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탐정들은 DNA 샘플만 발견했을 뿐 머리카락이나 지문 같은 중요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고 사건의 비극적인 성격에 분노한 시민들은 법정 밖에서 지속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결국 여러 주에 걸친 증언 과삼 시간에 배심원 심의 끝에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배심원단은 티모시 해니스의 모든 진술을 기각했습니다. 2010년 4월 9일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티모시 해니스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여러 차례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캔자스주 포트 레버너스의 사형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비록 정의가 늦게 실현되었지만 케이티 이스트번 모녀의 억울한 죽음을 일부나마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점은 해니스가 노스캐롤라이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동안 받았던 익명의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죄 저지른 건 저입니다. 억울하게 형을 받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저는 이미 노스캐롤라이나 안전하게 떠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해니스의 법정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으며 케이티와 두 딸을 죽인 진범이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마지막 장이 쓰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니스가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